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장입니다. 2장 연약지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약지반은 제가 몇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1장에서 토공 및 토질에서 거의 다 언급이 됐던 이야기들이고요. 토공 및 토질에서 우리가 전능강도 이야기를 이제 연약지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1장에서 공부했던 전능강도 이야기를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은 토목공학에서는 지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지반. 그래서 이런 지반이 있습니다. 지반이 있는데 그냥 지반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 관심 쏟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어떤 시공행위를 하기 전에 자연의 지반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반 위에다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반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하부에 이렇게 물이 있든지 없든지 건조 상태일 수도 있고 포화 상태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물이 있다고 치면 이걸 정수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정수압 상태다. 이렇게 있다가 이 집안에 어떤 시공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로를 하기 위한 성토를 한다든가 제방을 한다든가 댐을 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어떤 구조물 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공학적 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 이런 W라는 이런 하중이 실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 W를 A로 나눠주면 면적으로 나눠주면 응력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때 이 응력을 우리는 전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응력. 또는 제하다. 하중을 실었다 해서 제하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하를 시켰다. 이랬을 경우에 비로소 이 지하 수위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하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하 수위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가면서 여기서 델타 H라는 수도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의 단위 중량을 곱해주면 델타 U라는 남아도는 가행된 강국수압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안 속에 어떤 이며 이치, 이치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며 이치한 흙의 요소를 생각해 보면은, 요 이며 이치의 흙의 한 요소에는 시그마 V라는 전응력이 작용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V라는 전응력이 작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일 때, 정수압 상태일 때 하중이 제하되기 전에 여기까지 높이를 H1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높이를 H2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전응력을 한번 구해보면 전응력 시그마 V는 이 지하수의 상부의 흙의 단위 중량을 감마 T 수분 상태고 지하수 하부의 흙의 단위 중량을 감마 세추레이션 포화 단위 중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응력은 감마 T에서 H1을 곱하고 더하기 하기를 요거 감마 세추레이션에서 곱하기 H2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전응력은 감마 T에다가 곱하기 H1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부 하중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감마 세추레이션에서 곱하기 H2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를 제가 H1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강극수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강극수압. 강극수압 U는 이 지하수에서 여기까지 높이만큼 강극수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감마 W에서 곱하기 H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유역력을 구해보면 시그마 대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역력. 유역력은 전응력에서 강극수압을 빼준 값이죠. 그래서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준 겁니다. 자, 요 값을 우리는 A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A에서 요거 감마 W H2를 마이너스 시켜준 값이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당연히, 자, 시그마 다시는 시그마 마이너스 U에서 A 마이너스 감마 W H2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가행된 간극수압이 델타 H가 발생하면서 델타 U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는 마이너스 델타 U를 한 번 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델타 U는 결국 뭡니까? 요거 감마 W 델타 H, 감마 W 곱하기 델타 H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요거를 우리는 시그마 대시 1 당초의 유형력이고 요거를 시그마 대시 2 제하가 되었을 때 유형력이다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서 따라서, 자, 시그마 대시 1하고 시그마 대시 2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요만큼 더 빼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 제하가 되었을 때 유효한 응력이 더 적어지겠죠. 제하가 되었을 때 유형력이 더 적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당 강도 식을 한번 써보면은 S는 C 플러스 시그마 대시 탄젠트 파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다시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그마 대시는 유형력이고 요 시그마는 전응력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시그마 대시는 결국 뭔가 하면은 전단 강도를 발휘해주는 힘이다. 쉽게 얘기하면 흙에서 집안이 전단 강도를 발휘하는 힘이 결국은 유한 응력인데, 여기서 유한 응력이 결국은 감소가 되었죠. 유한 응력이 감소가 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전단 강도 S 값이 감소가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가 감소가 되었죠? 자, 결국은 이 집안의 지지력이 감소가 됩니다. 자, 집안의 지지력이 감소가 되면은 이 집안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치마가 발생합니다. 치마. 이때 치마는 우리는 안밀치마라고 이야기하죠. 이 안밀치마는 이렇게 이 집안 하부에서 이런 형태로 활동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이 활동 파괴는 이 부분이 아주 빡빡하게 다져진 것처럼 세기형으로 모양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는 수동 토합적인 힘이 작용해서 유동이 발생합니다. 유동. 이걸 우리는 측방 유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야, 이것이 심하면은 이 유동된 흙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힘을 우리는 히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빙, 융기현상. 그래서 이러한 집안에서는 연약 집안의 문제점이 발생하죠. 치마, 활동, 유동, 융기현상. 그래서 지금 연약 집안 이야기는 우리가 제1장에서 공부하셨던 전남강도 이야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에서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왜 하느냐?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술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어떤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자,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릴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상기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연약 집안에 대한 관련 이론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러한 가행된 간극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안을 미리 조치해서 위에다가 시공행위를 하면 되겠죠. 위에다가 제하를 하면 됩니다. 성토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연약 집안을 개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 집안을 개량을 한다. 자, 정리하면 결국 연약 집안은 뭡니까? 상부의 하중하고 하부 기초 집안의 배수 상태 또는 포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화면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약 집안을 구성하는 흙은 매우 다양하다. 토층이나 토지를 따라 정량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약 집안의 수치 개념 잘 없죠. 물론
SPT-N치라든가 일조갑정 강도 QU라든가 상대 밀도 DR로 연약 지반을 판단하기는 합니다만은 정양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부 하중에 따라 달라진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집안 속에 정수압 상태 속에 이렇게 물로 포화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러한 집안에 여기에 5살짜리 아기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자전거가 지나간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소형차가 지나간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가득 싣고 지나간다. 이렇게 좀 일부 이렇게 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군용 대형 어떤 중장비가 간다. 군용 탱크라든가 뭐 중장비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 집안은 더 이렇게 많이 치마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하부 집안의 치마가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은 상부 집안의 하중, 이 하중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연약 집안이다, 연약 집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성적인 개념이다. 정량적인 개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연약 집안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치마, 파괴 등의 공학적인 문제점을 일으키는 집안, 지층을 포함하고 있는 집안. 자, 답안지 쓸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도 됩니다. 답안지 쓸 때는 치마원, 파괴 등의 공학적인 문제점을 일으키는 집안, 여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답안지에 옮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 대상이 될 때 비로소 연약 집안 개념이 된다. 그렇지만은 집안에 축적되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라는 이야기는 어떤 구조물이냐, 도로냐, 건물이냐, 규모, 하중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W. 또는 시공 방법, 시공을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급속하게 시공을 하느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느냐. 따라서 연약 집안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약 집안의 정의를 요약해 보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하셔도 되고, 이 내용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형식으로 제가 제시를 하냐 하면은, 각종 참고 서적이나 각종 기술사 교재에 좀 다르진 않지만 약간,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을 다 눈으로 익히셔가지고, 여러분 어떤 거 취향에 맞도록 답안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 집안의 정의, 연약 집안은 주로 점토나 실트 등 소성이 큰 토질, 소성지수 PI,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소성이 큰 토질로 된 집안에서 지하 수위가 높고 포화되어 있다. 지지력이 적다. 전남 강도가 적다. 그래서 안전과 치마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집안. 자, 이 말이 기억이 안 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장기 안밀치마, 집안의 안정에 문제가 있고, 자, 장기 안밀치마 말씀드렸죠. 안밀치마. 안정에 문제, 활동이 있고, 측방 유동에 의해서 희병이 생기기 쉬운 집안.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연약 집안은 점토나 실트 같은 미세한 입자가 많고, 물론 여기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부드러운 흙, 간극이 큰 유기질토, 피트, 2탄이죠, 2탄. 느슨한 모래 등으로 구성된 토층이다. 자, 이런 토층의 특징은 태적의 연대가 새로울수록, 지하 수위가 높을수록 간극 수압이 크고, 상부에 퇴적된 토층의 두께가 얇고, 단위 최적 중량이 작아서 작은 토피함만을 받을 경우일수록 더 문제가 많은 연약 집안을 형성을 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50회 이전에,
우리가 시공과 관련된 성토공 문제가 많이 출제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성토공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성토, 고성토, 연약지반상에 저성토, 고성토 시 문제점이 됐어라. 이때 저성토, 고성토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집안이 이렇게 지하 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낮은 저성토를 했고 이렇게 잘립니까? 안 잘리죠? 이렇게 고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토가 고성토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성토는 이야기는 이 위에 얇은 토피압을 받는다. 토충의 두께가 얇고 단위 최적 중량이 작아서 얇은 적은 토피압을 받는다. 이거는 큰 토피압을 받죠. 근데 이 고성토는 우리가 시공 행위를 하다 보면 단번에 이렇게 많은 흙을 쌓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공을 하다 보면 천천히 요만큼 쌓고 요만큼 쌓고 이렇게 쌓아 나갑니다. 단계적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만큼 쌓을 때, 자, 여기 어느 정도 안밀침하게 일어나면서 여기 있던 가행된 강국수압이 발생했다면 이 가행된 강국수압은 요만큼 쌓고 다음 쌓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여기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산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산이 일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성토를 하면서 또 가행된 강국수압이 발생했다가 또 소산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행된 강국수압이 발생했다가 소산되고 발생했다가 소산되고 하면서 이 하부 지반이 어느 순간에 이 포화된 지반에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이 성토공은 안정이 되겠죠. 물론 약간 부분적으로 치마가 되고 약간 용기가 되면 이거는 이렇게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만큼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공을 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단계 시공, 단계 성토, 스테이지 컨스트럭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공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 상태를 봤을 때는 저성토가 더 위험합니다. 저성토는 시공할 때는 이 토벽이 얇기 때문에 하부에 아무 문제가 별로 없다가 나중에 도로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계속해서 치마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완공된 어떤 도로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장기 치마 구간, 연약지반 장기 치마 구간. 자, 이 도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치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팻말을 붙여 놓습니다. 크게 붙여 놓죠. 그래서 저성토일수록 더 위험하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자, 연약지반상에서 도로 저성토 시공 시 문제점과 대처에 대해서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요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시던 전남강도 이야기하고 이 연약지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약지반의 문제점은 치마, 활동, 측방, 유동, 용기 요 그림 하나 활용하시면 되겠죠. 답안지에 여러분들은 그림만 요 답안지에다가 하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약지반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라. 연약지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라. 우리 앞에 개요서를 정의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연약지반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량적으로 정리하기는 힘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고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지반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반 종류에 따라 토질 시험에서 정량적으로 규정을 한다. 시험을 해서 한다. 그러면 시험에서 정량적으로 이 집안의 연약지반이라고 판단을 내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종류나 규모나 하중 규모를 보면서 그러한 하중이 실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량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부 집안은
연약하다, 연약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시험을 해서 설계 조건을 보고 시험을 해서 이 하부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이다, 연약지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쉐리프트냐 조립토냐. 쉐리프트는 주로 점성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점성토는 앞에서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함수비라든가 일축합수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삼척합숙 시험에 의한 비배수 전당 강도. 그리고 우리가 SPT-N치라고 보시면 SPT-N치 이런 걸로 하게 되고. 조립토, 모래, 사질토는 상대 밀도, 그 다음에 SPT-N치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기질토. 유기질토라는 얘기는 뭐 그 집안 속에 유기물질이 있어서 썩어서 함몰이 됐고 침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기질토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연약지반에 놓고 간주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종류, 규모, 하중 강도, 그리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자, 중요도라는 이야기는 그 도로가 지방 국도냐, 고속도로냐, 또는 군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위에 상부 교통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농로냐. 우리 농로, 같은 도로도 농로, 군도, 지방도, 고속도로, 뭐, 국도에 따라 가지고 도로의 어떤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각종 기관에서 고속도로라든가 일반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댐 각종 기관에서 또는 국가별로 이러한 기준을 정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구조물 종류별 연약지반 판단 기준을 해서 이렇게 빨갛게 넣어놓은 부분, 고속도로 기준을 봤을 때 점성토 및 유기질토, 사질토 이렇게 구분을 하고 N치에 따라 가지고 구분했다. 그 다음에 일축압축 강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QC 콘지수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연약성의 그 두께에 따라서 그 집안이 연약하다, 연약하지 않다고 이렇게 약간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현장 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하나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요 고속도로 기준 하나 정도만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약지반의 생성,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답안지에 여러분들 노트에, 서브 노트에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연약지반의 생성. 자, 그 다음에 연약지반의 특징, 함수벽이 높고 강도가 적고 압축성이 크다. 요거는 앞서 언급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연약 점토지반. 연약 점토지반의 공학적인 특성, 별 5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물리적 특성, 일반적으로 입격이 0.002mm 이하다. 비표면적이 크다. 쉐립일수록 비표면적이 큽니다. 비표면적 뭡니까? 단위 질량당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중량 1.2에서 1.6톤 정도 되는 거. 함수비 높아서 압축성이 큰 거. 이것들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 특성 다음에 중요한 특성이 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잠깐만요. 번호가 맞습니까? 대점 5번 맞네요. 대점 4번까지 했죠. 예. 그 다음에 대점 5번, 대점 6번, 대점 7번 했고요. 맞네요. 예. 그 다음 5번째. 컨시스턴치로 우리가 많은 정의를 합니다. 우리 컨시스턴치는 별도 용어 정의 설명문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연약토가, 이때 연약토라는 얘기는 주로 점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력을 받을 때 유동,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한계, LL, 리퀴드 리미트, PL, 플라스틱 리미트, 액성 한계, 플라스틱 한계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성 한계. 이것은 교란되는 실을 이용해서 구하지만은 자연 실의 역학적 성질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점토 강물을 공부했습니다. 3대 점토 강물과 컨시스턴시 한계, 연경도 관계, 액성 한계가 클수록 압축성이 크다. 그래서 자, 점토 강물은 많이 있는데 3대 점토 강물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올리나이트, 일라이트, 몬몰라이트. 자, 공학적 특성은 카올라이트가 좋고 몬몰라이트는 공학적 특성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3대 점토 강물별로 자, 소성 한계, 플라스틱 리미트, 액성 한계, LL 리미트 보면은, 자, 클수록, 어떻습니까? 클수록 공학적 특성이 나쁘죠. 자, 활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도가 클수록
공학적 특성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활성도 값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결합력, 강함, 보통, 약함, 압축성, 소, 중, 대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3대 점토 강물 제1장에서 3대 점토 강물 공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활성도 A의 개념. 자, 점토 2미크롬, 2마이크로메타, 이거 빠졌죠? 이하 입자 단위 중량 100분열에 해당되는 소성지수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 이중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뭡니까? 제1장에서 제가 확산 이중층 강의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성토의 구조에 대한 성질,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중층을 갖고 있는 점토 입자는 양이온으로 평형을 유지하므로 서로 반발력 인력이 작용하는데 면모 구조와 일상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면모 구조는 강도가 크고 투수 개수가 크다. 일상 구조는 강도가 적지만 투수 개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모 구조와 일상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제1장에서 토공 및 토질에서 공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약 점성토의 역학적 특성, 압축 팽창 특성이 있다. 흙입자와 물은 비압축이 살고 가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흙은 왜 압축이 되는가? 간극의 압축. 간극이 크면은 압축이 크고 물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면서 빨리 압축된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극은 점토가 모래보다 간극이 큽니다. 일반인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모래가 좀 구멍이 많은가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점토가 전체 체적에 비해서 그 속에 있는 간극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투수계수 K값, 당연히 모래가 물이 빨리 빠져나가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압밀. 자, 압밀은 뭔가 하면은 물이 흙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압축되는 현상인데, 이 하부 지반이 물로 이렇게 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시공행위를 해서 W라는 하중, 외력이 작용하면은 가행 간극삽이 발생한다. 그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만큼 높이의 델타 H라는 수도가 발생하고 감마 W 곱해지면 델타 U라는 강된 간극삽이 발생하고, 자, 이거는 자, 물이 흐른다. 이런 방향으로 물이 흐른다. 자, 이런 플로 차트가 귀찮으면 이걸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강된 강극성은 배수가 되기 때문에 소산이 된다. 그래서 이 흙 속에 강된 강극성이 받았던 하중은 토립자로 전이가 된다. 토립자란 이야기는 이 집안을 좀 확대해 보면은 이런 토립자가 있다면은 이 속에 물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어떤 이임의 단면을 잘라보면은, 자, 토립자와 토립자끼리 작용하는 요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물과 물끼리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부의 어떤 하중 P가 작용을 하면은 요 토립자가 받는 힘은 시그마 H 유한 응력이고, 요 물이 받는 힘은 간극수압이다. 자, 이걸 면적으로 나눠주면 전응력이 되는데, 이때 이 전응력을 누가 받냐 하면은 물하고 유한응력이 받아준다. 자, 그래서 가행간극수압이 이 전호종을 받치고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소산이 되면서 이 절대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가행간극수압이 받치던 힘은 유한응력이 받치도록 힘이 전이가 된다. 그래서 유한 연직응력이 증가를 하게 된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은, 그래서 집안의 전당 강도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 집안의 지지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본 구조물일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일어날 때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치마가 발생하면서 이게 심하면 치마가 발생하면서 활동도 발생할 수가 있고 유동도 발생할 수가 있고 용기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하중을 제하하기 전에 이 외력을 싣기 전에 W라는 외력을 제하하기 전에 이 행위를 선행해서 절차를 밟아주면은 연역집안 계량 행위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